이번 챕터에서는 인구 분포와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의 인구는 어디에 주로 분포를 하고 있냐를 살펴보게 되면요. 물론 일자리가 많은 대도시 지역에 많이 몰려 있겠죠. 요거는 이제 어떤 인문 사회적인 조건이고요. 네. 자연적인 요건에 의해서 분류했을 때는 아무래도 험준하고, 좀 살기에 척박한 그런 산간지대보다는 서남부 지역에 이렇게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는 평평한 평야지대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 우리 지형 단원 학습할 때도 한번 같이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많이 살고 있는 건 약간 인문 사회적인 요건이 되겠고요. 서남부 평야지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자연적 요건에 의한 그런 인구 분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구 이동입니다. 산업화 시기에는 촌락에서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어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이촌 향도 현상이라고 했었죠. 자, 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도시로 올 만한 사람들은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도시화율이 막 85%에 육박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도시 안에서도 더 살기 좋은 도시, 혹은 집값이 비교적 좀 싸고 쾌적한, 혹은 내 아이의 교육 여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만한 도시에서 도시로 가는 도시간 이동의 비중이 가장 높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인구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인구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이를 적게 낳는 저출산과 점점 이제 노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 고령화 현상을 보게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원인은 뭐냐면요. 평균 수명이 증가함으로써 이런 인구 문제가 심화될 수 있겠고요.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이제 조금 더 오래 사는 거죠. 막 먹는 음식도 더 좋아지고, 그다음에 병원에 한 번이라도 더 다녀올 수 있을 만한 경제적 여유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 것이 이제 고령화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치관 변화는 저출산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이제 젊은 사람들이 굳이 출산을 하지 않아도 나는 그냥 행복하게 내 인생 행복하게 살면서 보내고 싶다. 막 출산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굴레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 이런 가치관이 변화하게 되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는 것이 마치 막 필수적인 코스처럼 여겨졌던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이제 출산율이 낮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이 한 명을 낳았을 때 대학 졸업까지 드는 비용이 거의 한 8억 원 가까이가 든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네. 그 정도의 어떤 비용 부담 같은 것들도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출산율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청장년층이 부양해야 될 부담이 매우 증가해요. 자, 지금은 청장년층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래에 가게 되면요. 지금 적게 태어난 아이들이 나이를 먹어서 청장년층이 된단 말이에요. 분모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런 와중에 노년층은 엄청나게 쌓이죠. 베이비붐 세대와 그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가 이제 노년층을 형성하게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때도 더 뭐 아이는 많이 안 낳을 테니까 유소년층은 이 정도 된다고 보면, 그래도 전체적인 파이를 봤을 때는 분모가 매우 작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장년층의 부양 부담이 증가한다. 라고 하는 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노인들은 뭐 살다 보면은 이제 뭐 질환 같은 것도 생기고 신체적으로 뭐 불편함 같은 것들이 생기잖아요. 뭐 그리고 정년도 지나고 하게 되면 이 분들을 케어하기 위한 사회복지 비용이 많이 증가하게 돼요. 아마 선생님도 이때는 노년층을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선생님도 이제 퇴직하면 보통 연금을 받거든요, 선생님들은. 근데 이 연금 자체도 잘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선생님은 약간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태를 좀 잘 지켜볼 그런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 노동력이 감소한대요.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 없게 되면 일할 사람이 없겠죠. 네. 자, 그리고 이 두 문제 다음으로 또 요즘에 많이 주목받는 문제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즉 다문화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어,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 가장 많은 유형이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일하러 이제 온 거죠. 네. 일을 하면서 임금을 받아서 그런 경제적인 활동, 소득을 얻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성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반면에 혼인을 목적으로 이주해 온 외국인, 국내 거주 외국인 중에는 여성의 비율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 근로자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데 단순 저임금 노동력, 보통 우리가 공장이라든지 혹은 농촌에서 농가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아 출신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 이제 우리 다문화 거리 있다라는 거 지역 학습할 때 배웠습니다. 안산을 비롯한 경기, 경남 등과 같이 산업단지가 집중된 곳에서, 즉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데서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자, 전문직은요, 어떤 기업, 외국계 기업인데 우리나라에 지사를 세웠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그 본국에 있는 본사에서 이게 파견이 와요. 한국 지사를 관리하는 어떤 한국 지사장, 이런 사람들을 보내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은 보통 선진국의 기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고소득 전문직은 선진국 출신의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거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은 아무래도 굉장히 차원이 높은 그런 도시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조업의 부문에서는 남성의 비중이 높고요. 서비스업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그 다음 국제결혼 이민자, 혼인을 목적으로 이민해 온 외국인들이죠. 자, 그래서 아시아 출신의 여성 비중이 높고요. 그다음 결혼 정년기 연령층의 남초 현상이 나타나는 촌락은, 그 농촌 총각이 많이 나타나는 촌락은 국제결혼 비중이 높지만 총 국제결혼 건수는 인구가 많은 도시가 많다. 당연히 사람이 많이 살아야 거기서 국제결혼의 어떤 그런 사례도 많을 거 아닙니까? 다만 촌락 지역은 사례는 적지만 전체 인구에서 이런 결혼 정년기에 국제 결혼을 하는 그 비중은 촌락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겠죠. 이 총 인구가 적으니까요. 자,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 분포입니다. 자, 보시면은 당연히 외국인 노동자는 뭐 촌락에 많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죠. 네, 당연히 대도시에 많고요.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그 중에서도 공업이 주로 발달한 자 이런 곳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총 인구로는 못 이겨요. 수도권에 가장 많고요. 하지만 비중을 따져보면 촌락 지역이 더 높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지역을 개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 공업 발달 시기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지역 개발을 했거든요. 어떤 지역을 먼저 개발시킬 건지를 정부에서 찝어서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추진 방식이 굉장히 위에서 아래로 탑다운이라고 하죠. 하향식 위에서 시키면 그냥 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때 우리나라는 경제가 충분히 발달하지도 못했었고 최소한의 비용을 투입시켜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어내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효율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될성 부른 떡잎만 이렇게 막 주고 시키는 거죠. 그래서 투자 효과가 큰 지역에 집중 투자해서 효율성을 도모하는 어떤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어떤 집안의 한 아들입니다. 자, 공부를 굉장히 잘해. 근데 선생님은 5명의 형제가 있는데요. 나머지 5명은 잘 못해요. 그러면 집안 어른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재원이는 공부를 잘하니까 서울대에 가서 우리 집을 먹여 살릴 큰 기둥이 될 거야. 이러면서 자, 할아버지는 용돈 주시고 할머니는 삼겹살 고기 사 먹이고 할아버지는 꽃갈콘 주시고 엄마는 밥에 계란 후라이 하나라도 더 얹어주는 거죠. 다른 애들은 이제 보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면 재원이가 가장 똑똑하니까.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이 바로 성장 거점 개발입니다. 자, 장점은 똑같은 돈이어도 다른 형제들한테 이렇게 나눠서 가게 되면 아무래도 효과가 분산되겠죠. 그래서 단기간에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반면에 단점은 다른 형제들의 불만이 심화되겠죠. 왜 재원이 오빠는 맨날 저렇게 밥에 계란 후라이 올려 먹고 할아버지는 꽃갈콘 숨겨뒀다가 맨날 오빠만 주고, 네, 불만이 심화되는 거죠. 다른 애들은 그리고 공부하고 싶어도 학원도 못 가고 과외도 못 받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과거에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지역만 계속 잘 살게 되고 아닌 지역들은 계속 소외되는, 그러면서 격차가 계속 벌어졌겠죠. 그런 격차가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방식이 각광을 받게 됐냐면 균형 개발 방식이 각광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앙정부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도와줘 라고 아래에서 위로 요청하는, 이건 바텀업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아래에서 위로 부탁하는 상향식 그런 개발 방식이 각광을 받게 됐습니다. 목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균형과 형평성이고요. 다음에 여기서는 될성부른 지역부터 투자했지만 여기는 뒤처진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투자해 줍니다. 그래서 격차를 완화시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율성이 떨어져요. 네, 모두에게 균등하게 나눠줘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못 사는 지역에 뭐 투자한다고 해서 효과가 이렇게 바로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텐데 이미 발전해 있는 지역은 조금만 투자해도 효과가 팍팍팍 나와요. 근데 뒤쳐져 있는 지역은 또 그만큼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효율성이 좀 낮다는 단점이 있겠죠. 자, 그다음 지역이기주의는 우리도 못 살아, 우리도 못 살아 하면서 서로 그런 이권을 가지기 위해서, 이권이라기보다는 그런 뭐 투자 같은 것들을 받기 위해서 서로를 이렇게 약간 서로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기주의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거점 개발을 하는 방식, 거점 개발 방식을 하는 이유는요, 파급 효과라고 하는 것을 노리기 위함이에요. 성장 거점 개발 방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집안 어른들이 재원이에게 모든 물심양면으로 이런 엄청난 것들을 쏟아부어서 결국 서울대 의대에 갔습니다. 서울대 의대에 간 재원이는요, 집안 어르신들의 이러한 뭐 사랑을 잊지 않고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용돈을 드리는 거죠. 자, 거점 개발을 해가지고 이 친구가 막 성장하게 되면은 그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그만큼 뿌릴 거다. 이러한 성장에 대한 이익을 주변 지역에 이렇게 뿌릴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성장 거점 개발론자들의 주장이었죠. 자,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타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재원이에게 이제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네. 여자친구와 눈이 맞은 재원이는요, 집안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한테 몰아줬던 이 사랑과 관심은 온데간데 없고 이 사람과 집을 뛰쳐나가서 새로운 가정을 꾸립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낙동강 오리알 효과가 된 거죠. 네. 오히려 쭉쭉 재원이에게 빨리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이런 걸 역류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은 잘 되면 파급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데 역류 효과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시대별로 이렇게 다른 개발 방식을 통해서 국토를 개발해 왔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그리고 현재는 4차에 들어와 있는데, 자, 1차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 거점 방식이었죠. 70년대에 있었고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사회 간접 자본이 부족했습니다. SOC라고 부르는데 뭐 도로라든지 뭐 철도라든지 수도, 전기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확충하고, 우리 이때는 될성 부른 떡잎만 먼저 키운다고 했어요. 수도권과 남동임의 공업 지역을 먼저 산업단지를 세워서 키워주는 그런 시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장 거점이고요. 자, 그다음 80년대에 가면은 광역 개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구가 이런 수도권이나 남동임의 공업 지역에 모이지 않고 조금 그래도 주변 지방 쪽으로 인구가 분산되도록 유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광역시들 쪽으로 네, 사람들이 분산되게끔 이제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 90년대 들어서 이제 균형 개발에 대한 어떤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좀 뒤처졌던 서해안 쪽을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을 합쳐서 하나의 시로 만들어 가지고 같이 그런 어떤 산업화나 도시화의 혜택을 함께 누리도록 예, 만든 예,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살고 있는 이천시도요. 자,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면 우리가 시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내라고 부르는 부분은 여기 일부분입니다. 나머지는 다 무슨 면, 무슨 면, 무슨 면 해가지고 농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래는 여기 가운데만 이천시였는데 이 주변 지역까지 그냥 다 합쳐가지고 이천시로 만드는 그런 개념이 바로 도농통합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지역 개발의 방법 정리해 보면요. 문제점은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그리고 몰리는 쪽으로 계속 몰리는 과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단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를 이제 수정한 자, 4차 국토종합계획도 두 번이나 바뀌었어요. 가장 최신이 2차 수정계획인데 자, 여기서는 뭘 하냐? 경쟁력 있는 통합국토, 지속 가능한 친환경 국토, 품격 있는 매력 국토, 세계로 향한 열린 국토.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 이런 거죠. 통합, 뒤처진 지역 없게 하겠다. 친환경, 환경오염 없게 하겠다. 세계로 향한 열린 국토 뭐 이런 거 세계화하겠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 방향성이 국토 개발의 방향성이 이제는 균형 개발로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핀트를 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다가 이 정부가 만들기 시작한 게 뭐냐면요. 바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역 학습할 때 가르쳐 줬죠. 지방에 뒤처진 어떤 그런 지역을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구를 그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의 어떤 본사를 옮겨주면서 인구 분산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기업도시는 민간 기업을 유치해서 사람들이 오게끔 만드는 거죠. 물론 이렇게 직장만 옮겨주면 사람들이 오지 않죠. 그래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호수공원, 아이들 교육시킬 교육기관, 관공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그쪽으로 딱 몰아줘서 인구가 매력을 느껴서 그쪽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들이 있어요. 네, 한번 일시정지 시켜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지역에 어떤 공공기관이 갔는지 알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그 영광에 지역학습 선생님이 각 지역별로 놔둔 거 있어요. 네, 거기에도 나오고 조금 더 이제 배우다 보면 혁신도시, 기업도시 성장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을 같이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기업도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전국 혁신도시가요, 애초에 계획과는 다르게 크게 많이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보시면 대도시에 만들어진 애들은 그나마 좀 이렇게 이행률이 괜찮은데 다른 지역 애들은 다 지금 30%도 간신히 채우거나 조금 넘은 애들이 많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더 이렇게 균형적인 국토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인구 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다음 7단원인 지역 학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섯 번째 대단원인 인구 변화와 다문화 공간 핵심 개념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 증감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인구 증감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의 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예, 그런 현상을 얘기했고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인구는 늘어나고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인구가 늙어질 수 있고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인구가 늘고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연적 증감에는 먼저 자연적 증가 상태가 일어날 때는 출생이 더 많을 경우를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감소가 더 많을 경우는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을 경우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증감을 따질 때는
이런 자연적인 출생 사망에 의한 인구 변화가 아니라 어떤 한 지역에서 그 지역으로 인구가 많이 들어오는지 혹은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는지를 사회적 증감이라는 용어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유입이라고 했고요. 빠져나가는 것을 유출 혹은 전입과 전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같이 적어드릴게요. 전입이나 전출. 그래서 유입이 더 많은 경우를 순유입, 유출이 많은 경우를 순유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요 인구 증감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여러 가지 핵심 개념에 대해서 이제 문제 풀 때 많이 나오는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합계 출산율은 뭐냐면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 보통 15세에서 49세로 보거든요. 가임 기간 동안에 몇 명의 아이를 낳느냐, 총 몇 명의 아이를 낳느냐를 나타낸 것이 바로 합계 출산율입니다. 자,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 내에 출산한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출산한 신생아 수. 네, 가임 기간은 15세에서 49세입니다. 네, 이 기간 동안에 출산한 모든 신생아의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은 인구부양비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인구부양비는 우리가 인구를 연령별로 나눴었죠. 총 3파트로 나눴었는데 유소년층과 청장년층, 그 다음에 마지막에 노년층, 이렇게 세 연령대별로 나눴습니다. 자, 유소년층은 15세 미만을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청장년층은 15세에서 64세까지, 그 다음에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어떤 다른 대상을 경제적으로 이제 책임지고 짊어지고 가는 걸 부양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걷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걷어주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보통 청장년층이겠죠. 밖에서 경제활동을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를 생산 가능 인구 혹은 경제활동 인구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년층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부양받아야 하는 유소년의 비를 나타낸 게 유소년 부양비. 자, 종류에는 3가지가 있었어요. 유소년 부양비, 그 다음에 청장년층 분의 부양해야 할 노년층의 비중을 나타낸 게 노년 부양비. 그리고 이 둘을 합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 총 부양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여기다 곱하기 100을 다 합니다. 분수 다음에. 그래서 이 3가지 개념을 연령대별로 인구 부양비라는 개념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성비라는 것은 뭐냐면요, 기준점이 여성이었어요. 자,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를 우리 성비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성비가 100 이상이게 되면 그 지역은 남초고요. 100 이하이게 되면은 그 지역은 여초 지역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알아볼 개념은 중위 연령인데요. 자, 중위 연령은 우리나라 총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치면 제일 어린 사람을 맨 앞에 놓고요. 그 다음에 5천만 번째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뒤에 놨을 때 그 딱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냐를 물어보는 게 중위 연령입니다. 그래서 총 인구를 연령 순으로 나열해서 나열시 중간 순위의 나이가 몇 살이냐를 물어보는 게 중위연령이 되겠습니다. 고령화된 사회일수록 뒤쪽에 많이 몰려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간을 차지하는 사람의 연령은 올라갈 것이고, 아이를 많이 낳고 젊은 사회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중위연령 기준으로 앞쪽에 젊은 사람들이 쭉 이렇게 밀 테니까 중위 연령에 서 있는 사람의 나이가 낮아지겠죠. 네. 우리나라는 중위 연령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즉 고령화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워봤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나라 인구 이슈 3가지인데요.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다문화입니다. 교과서에는 아마 인구 문제라고 나와 있을 텐데 이 둘은 문제라고 보기에는 괜찮은데 다문화는 뭐 문제점도 있긴 하지만 딱히 문제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슈죠. 네, 다문화가. 그래서 이 3가지를 꼽았고요.
저출산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 가치관의 변화, 그 다음에 여성들의 사회 진출, 그 다음에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육아 비용이 너무 이제 부담이 크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아이를 많이 안 낳게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이제 뭐 출산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혜택을 줘야겠죠. 네. 여러 가지 복지 제도의 확충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결점을 제시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고령화.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가 점점 더 이제 연령층이 노년층으로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되겠죠. 자, 왜 그러냐? 당연히 이제 평균 수명이 증가했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요. 평균 수명이 이제 증가함으로 인해서 고령화 현상이 일어나고요. 또 고령화와 저출산은 같이 일어나요. 왜냐면 아이를 안 낳게 되면 안 낳게 될수록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높아지니까요. 아이를 안 낳게 되면 걔네가 나이 먹고 청장년층이 됐을 때 그 비율도 굉장히 낮아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거의 같이 일어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평균 수명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찬가지로 복지예요. 네. 노년이 되면 이제 일도 경제 활동도 어려워지고 아픈 것도 한두 곳 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년층 인구를 도와줄 수 있을 만한 복지 제도를 확충해야 되겠고, 그리고 오랫동안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어떤 노년 일자리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주로 큰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노동이 아니면 이제 국제결혼, 혼인에 의한 목적으로 들어왔다고 했었죠. 그래서 주로 노동을 위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성별은 거의 남성이 많았고요. 혼인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주해온 외국인들의 성별은 여성이 주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들을 배워봤습니다. 자, 마지막은 지역별 인구 특성인데요. 자, 총부양비가 좀 높은 지역들은 어디가 있냐? 청장년층 비중이 아무래도 좀 낮고 유소년 혹은 노년 비중이 큰 지역이겠죠. 근데 청장년이 작다라고 하는 것에서 힌트를 얻게 되면 주로 농촌 지역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청장년층의 유출이 많은 어떤 지역입니까? 촌락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지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비율이 높은 지역은 물론 이제 혼인을 목적으로 이주해온 사람들도 많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비율이 높은 지역은요, 주로 공업지역. 여기 아무래도 남성 비중이 높겠죠. 그 다음에 촌락지역. 촌락지역은 절대적인 수가 높은 게 아니라 비중이 높은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비율이라고 여기 써놨죠. 그래서 여기는 혼인을 목적으로 이주해온, 국제결혼 목적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이 많다. 놔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비가 높은 지역은 이제 두 군데가 있었죠. 휴전선 인근, 군부대가 많은 휴전선 인근 지역이 성비가 높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성비 높은 걸로 유명한 데가 경남 거제였죠. 조선소가 위치해 있어서 어떤 중공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은 남초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업 지역에서 성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워봤습니다. 6단원은 이렇게 짧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